한국은 곧 굴복할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죠. 2025년 9월 펜타곤의 한 회의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충격적 정책이 전해진 순간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엔 여전히 25% 관세, 그리고 H-1B 비자 수수료는 무려 100배 인상. 하지만 불과 몇 주 뒤 미 해군, 실리콘밸리 의료계까지 뒤흔든 한 장의 보고서. 그리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한국의 한마디 선언. 그 순간 미국의 전략은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9월 오전 9시 펜타곤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 획득 프로그램 회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H-1B 비자 수수료 정책 때문에 분위기가 좀 묘했어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연간 $10만 달러로 올린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매년 갱신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고 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동료들 반응을 보니까 대부분 드디어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다는 식이었습니다. 특히 조달 담당 부국장이 이제 외국인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겠다고 말했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동시에 관세 정책도 발표됐는데요. 유럽과 일본 자동차에는 15%까지 관세를 인하해줬지만 한국산은 여전히 25%를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더해서 3,500억 달러 투자 요구까지. 솔직히 그때는 한국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에 수익의 90%를 포기하는 조건까지 받아들였거든요. 우리 계산으로는 한국도 비슷한 선에서 타협할 거라고 봤죠. 그런데 첫 번째 변수가 생겼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온 겁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H-1B 인상으로 인재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백악관에 공식 항의를 시작했어요. 특히 의료 분야 타격이 심했습니다. 주요 병원들이 외국인 전문의 없이는 운영이 어렵다고 호소했거든요. 하버드 의대 같은 곳에서도 연구진 충원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ESTA 수수료도 21달러에서 40달러로 2배 오르면서 관광업계까지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부서에서는 예상된 부작용이라고 치부했어요. 하지만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해군 작전부장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중국 견제하려면 한국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국 정도에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아니란 판단이었네요. 한국 정부의 첫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차라리 25% 관세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심지어 통화스와프 같은 대안을 요구까지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협상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보고 나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보고서 제목이 미 해군 정비 적체 현황 및 대응 방안이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말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해군 함정 295척 중 정상 가동 가능한 게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였어요. 20년치 정비 적체라는 수치가 그때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더 문제는 이 적체를 해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었죠.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을 때 솔직히 과연 실현 가능한가 하는 의구심이 컸어요. 기존 연 1.5척에서 20척으로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건 13배 확장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들을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한국 기술진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디지털 조선 시스템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그때서야 우리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압박하면 결국 굴복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어요. 정말 모든 게 바뀐 건 중국 해군 관련 정보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은 순간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거든요. 펜타곤 지하 1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중국 해군 전력 분석 회의는 제 30년 공무원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준비한 자료를 보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의 조선 능력이 미국의 232배라는 수치가 스크린에 떴거든요. 숫자로만 봐도 압도적이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니 더 심각했어요. 중국은 연간 1000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겨우 4~5척 수준이었습니다. 활성화된 상업용 조선소도 우리는 단 4개소뿐인데 중국은 수십 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해군 전력 비교였습니다. 중국이 370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295척이에요. 단순 숫자만으로도 밀리는 상황인데 문제는 우리 함정들의 상태였죠. 분석관이 미 해군 함정 중 정상 가동 가능한 것은 48% 수준이라고 발표했을 때 옆에 앉아있던 해군 소장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치 정비적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구나 싶었죠. 그때 한 제독이 이 상태로 대만 유사시 대응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했는데 솔직한 답변이 나왔어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거였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려면 동맹국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 조선 기술이 앞선 한국 같은 나라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여파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왔어요. 첫째 주에 받은 보고서를 보니까 실리콘밸리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구글에서는 AI 연구진 채용이 70% 감소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개발팀 확장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아마존도 핵심 기술직 충원에 차질이 생겼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청해왔어요. 의료 분야는 더 심각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외국인 전문의 없이는 첨단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했고 메이오 클리닉도 연간 10만 달러는 개인 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어요. 인도 정부에서 공식 항의까지 들어왔어요. 미국의 일방적 정책이 양국 관계를 해친다는 내용이었죠. ESTA 수수료 2배 인상으로 관광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현장 보고서를 받았는데 한화오션 기술진들이 보여주는 작업 방식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더라고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설계부터 모듈 건조까지 전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현장 책임자 마이크 로드리게스가 25년간 조선업에 있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 본다고 보고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LNG선 건조 기술에서 한국의 우위가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93%를 점유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고 나서야 이게 단순한 조선업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이후 내부 회의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점점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MASGA 프로젝트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한국 조선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받는 게 핵심이었어요. 현대중공업이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인갈스와 손을 잡고 이지스 구축함을 공동 건조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한국은 연간 5척 이상 건조가 가능한 반면 미국은 2척도 힘든 상황이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때서야 우리 내부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5% 관세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는 고수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미 해군 함정 정비가 연간 11척 수준인데 이게 우리 전체 정비 능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였어요. 30개월 정비 적체 상황에서 한국 업체들이 빠지면 우리 해군 가동률이 급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왔죠. 선박 정비를 6개월 만에 완료하는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정상적인 함정 운용이 어렵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한국 정부에서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관세 협상은 공정한 조건에서만 진행하겠으며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트럼프 정부 임기 동안 그냥 25% 관세를 내고 가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고위급 회의에서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중국 견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우리 내부에서도 어떻게 하면 한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정책을 바꾸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컸어요. 정말 전환점이 된 건 한 통의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이 한국조선업체 협력 중단 시 미 해군 영향 분석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오전 10시에 받은 그 보고서를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제목은 한국조선업체 협력 중단 시 미 해군 영향 분석이었는데 150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가 우리 내부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첫 페이지부터 당황스러운 내용이었어요. 현재 미 해군이 보유한 295척의 함정 중 즉시 작전 투입 가능한 함정이 142척뿐이라는 거였어요. 나머지 153척은 모두 정비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중 상당 부분이 한국기술진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었죠. 가장 심각한 건 정비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평균 36개월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건 거의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국 업체들이 참여하면 이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로 단축된다는 분석이 함께 나와 있었어요. 하나오션이 필라델피아에서 USNS 함정 정비를 6개월 만에 완료한 사례가 대표적이었죠. 미국 업체들이 18개월 걸릴 일을 3분의 1 시간에 해낸 거였어요. 기술 격차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LNG 운반선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미국의 LNG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반선의 93%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한국이 이 시장에서 손을 뗀다면 미국의 LNG 수출 자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죠. 보고서 중간 부분에 나온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말 심각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협력을 중단할 경우 6개월 내에 미 해군 가동률이 현재 48%에서 28%로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긴급 고위급 회의에서 해군 작전부장이 직접 이 보고서를 브리핑했는데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현재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 해군은 고철 덩어리를 보유한 셈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디지털 조선 기술 격차였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40년 전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현대중공업의 거제 조선소를 방문한 카를 델토로 전 해군 장관이 이렇게 디지털화된 조선 시스템은 처음 본다며 극찬했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존 펠런 현 해군 장관도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이 최고 성능 함정 확보의 열쇠라고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25% 관세를 고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50억 달러 투자를 제안하고 있었거든요.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7월 말쯤에는 실리콘밸리 상황도 더욱 악화됐어요.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으로 구글에서는 핵심 AI 프로젝트 3개가 중단됐고 메타는 VR 개발팀을 30% 축소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도 외국인 박사과정생 지원이 60% 감소했다며 우려를 표했고 MIT는 연구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발표했어요. 우리가 하나를 얻으려다 열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국 조선업계 빅3인 현대, 삼성중공업, 한화. 현재 수주 잔고가 무려 192조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현대는 104조 원으로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고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각각 44조 원씩 기록하고 있었어요. 13년 만에 3사 모두 흑자를 기록하는 역사적 성과라고 했죠. 더 놀라운 건 올해 200조 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현대의 영업이익률은 12.7%라는 경이적 수치를 보이고 있었고요. 이 정도 성과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달성할 수 있는 기술력의 증명이라고 봐야 했어요. 현장 시찰 보고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작업들을 보니까 기존 연 1.5척에서 20척으로 확장하는 게 허황된 계획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모듈 건조 기술만 봐도 그랬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보여주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육상에서 미리 모듈을 완성해서 조립하는 방식인데 기존 방식보다 공기도 단축되고 품질도 훨씬 좋다는 거였어요. 현장 책임자 마이크 로드리게스가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효율성은 처음 본다고 보고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어요. 중국과의 비교 데이터도 더 구체적으로 들어왔어요.
실제 건조 속도까지 비교해보니 격차가 더 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선박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시장의 93%를 점유하고 있다는 건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봐야 했어요. 펜타곤 최고 위급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한국 정부가 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지 불과 6시간 만의 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한국 정도는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다던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어진 상태였거든요. 국방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 회의에서 첫 번째로 나온 질문이 MASGA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가? 였어요. 솔직히 답은 뻔했죠. 총 1,50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 없이는 우리 조선업 부활이 불가능하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어요. 합동참모의장이 브리핑한 내용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현재 중국은 37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295척입니다. 숫자로만 봐도 밀리는 상황인데 실제 가동률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더 벌어져요라고 했거든요. 더 문제는 건조 능력이었어요. 중국은 연간 20척 이상의 군함을 새로 건조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2척도 겨우 만드는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이 격차를 줄일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결론이었죠. 그때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한국 조선업계 빅3의 현재 기술력을 보면 디지털 설계부터 자동화 건조까지 모든 과정이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한국과 협력하면 5년 내에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였죠. NSC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재 한국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상황이 풀릴 것 같다고 말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동안 압박하면 굴복할 것이라던 기조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어요. 대신 어떻게 하면 한국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죠. 그때 나온 첫 번째 제안이 50억 달러 투자 패키지였어요.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투자한다는 7천만 달러에서 50억 달러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숫자가 나올 때까지 우리 내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50억 달러가 현실적인 수치인가? 하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대안이 없었어요.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협상에 나섰어요. 그때 제시한 조건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알 수 있어요. 먼저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생산 능력을 기존 연 1.5척에서 최대 20척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13배 확장인데 이건 미국 조선업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였어요. 두 번째로는 미 해군 함정 정비 MRO 사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현지 도크, 안벽, 기자재 공급망까지 장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였죠. 가장 파격적인 건 세 번째 제안이었어요. 미국 해군 군함 수주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한 거예요. 백악관 관계자가 직접 한화오션 같은 한국 업체들이 미 해군 군함 건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어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미국 군함은 오직 미국 업체만 건조할 수 있다는 게 불문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게 그 문을 열겠다는 거였죠.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마스터스 아카데미 같은 인력 현지화 교육 사업에도 내년 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고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제안인지 아시나요? 우리가 한국 기업에게 돈을 주면서 미국인들을 교육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9월 15일엔 한국 측 답변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관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여전히 25% 관세 철폐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거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보안을 제시했는데도 한국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9월 20일에 열린 내부 회의에서 재무장관이 일본식 해결 방안을 한국에 적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을 때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한국은 일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을 일본처럼 압박하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인 거였거든요. 더 심각한 건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 입장이 더 불리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으로 실리콘밸리 타격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 의료계도 외국인 전문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9월 25일에 받은 보고서를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구글에서는 핵심 AI 프로젝트 5개가 추가로 중단됐고 애플도 외국인 엔지니어 부족으로 신제품 개발에 차질이 생겼다고 보고했어요. 스탠퍼드 대학은 외국인 박사과정생 지원이 70%까지 감소했다며 더 강한 우려를 표했고 MIT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연구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어요. 그런데 정작 한국은 이런 우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국이 먼저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국은 굳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거든요. 25% 관세를 내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으니까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현재 협상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 정책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됐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 후였어요. 한국에서 존스법 완화 없이는 본격적인 협력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온 거였어요. 존스법을 건드린다는 건 미국 해운업계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웨스트윙에서 열린 긴급 강요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존스법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거였거든요. 존스법이 뭔지 아시나요? 1920년에 제정된 이 법은 미국 연안 운송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100년 넘게 지켜온 미국 해운업계의 생명줄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한국 때문에 그 법을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회의실에 있던 상무장관 얼굴이 완전히 굳어있던 게 기억나네요. 이건 미국 해운업계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말했거든요. 하지만 국방장관의 반박이 더 강력했어요. 존스법을 지키다가 중국에게 바다를 내어줄 건가? 라고 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결국 국가안보가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결론이 났죠. 첫 번째 구체안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양보했는지 알 수 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 연안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특히 군함 정비와 건조 분야에서는 존스법 적용을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1920년 이후 처음으로 존스법에 본격적인 예외를 두는 거였거든요. 더 파격적인 건 세부 조건들이었어요.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미국 연안 운송용 선박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존스법의 핵심을 건드리는 조치였죠. 한국 측과 첫 번째 실무 협상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받아들여라 시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입장이 된 거였어요. 한국 측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존스법 완화만 요구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거든요. 첫 번째는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의 디지털 조선 기술을 미국으로 이전하되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어요. 두 번째는 인력 교환 프로그램이었어요. 미국인 조선 엔지니어들을 한국으로 파견해서 6개월간 집중 교육을 받게 하고 한국 전문가들이 미국에 와서 현장 지도를 하는 시스템이었죠. 세 번째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합작 투자를 통한 미국 조선업 부활 프로그램이었어요.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고 미국이 시장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윈윈 구조였거든요. 백악관에서 이 제안들을 검토했는데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특히 대통령이 이제 진짜 파트너십 같은 느낌이다라고 말했을 때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시작됐어요.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설립 계획을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총 예산 66억 원 중 60%를 미국이 부담하고 40%를 한국이 부담한다고 했어요.
센터는 펜실베이니아주에 설립되어 연간 500명의 미국인 조선 기술자를 교육한다는 계획이었죠. 마스터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에서 직접 개발한 교육 커리큘럼을 미국에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6개월 기초과정, 1년 심화과정, 2년 전문가 과정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미국 조선업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발표가 나왔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화오션 같은 한국 업체들이 미 해군, 군함 수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거였어요.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미국 조선업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헌팅턴 인갈스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기존 업체들이 불공정 경쟁이라며 강력 반발했거든요. 하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현재 미국 조선업체들의 능력으로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보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현대가 헌팅턴 인갈스와 합작해서 이지스 구축함을 공동 건조한다는 계획이었거든요. 한국이 모듈을 제작해서 미국으로 가져오면 현지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건조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죠. 더 놀라운 건 생산 목표였어요. 현재 미국이 연간 2척 건조하는 이지스함을 5척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그동안 계속 관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하던 한국이 드디어 협력적인 자세를 보인 거였어요. 물론 여전히 25% 관세 철폐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적어도 대화 테이블에는 앉겠다는 의미였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조선소 확장 공사를 내년 3월부터 시작해서 2년 내에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어요. 연간 20척 생산체제를 구축하면 미국 조선업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가장 큰 건 역시 25% 관세 문제였어요. 한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재무부에서 올린 보고서를 보니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25% 관세를 철폐하면 연간 세수가 120억 달러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국방부의 반박 논리도 설득력이 있었어요. 120억 달러 세수를 지키다가 중국에게 패권을 넘겨줄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답이 뻔했죠. 25% 관세 철폐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포기를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과의 전방위 조선업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거였어요. 정말 마지막 고비는 한국의 추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몰렸는지 완전히 실감하게 됐어요. 마지막 카드가 모두 공개된 날 한국의 마지막 요구사항을 보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감탄이 나왔어요. 이 정도로 치밀하게 계산된 협상을 처음 봤거든요. 첫 번째 요구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었어요. 600억 달러 규모로 5년간 유지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카드였어요. 조선업 협력 협상에서 갑자기 금융협력까지 끌어들인 거였죠. 두 번째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미국 국방시장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거였어요.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 같은 업체들이 미국 무기체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죠. 세 번째가 가장 영리했어요. 기존 계획은 한국이 미국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이전해주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상호기술 공유 협정을 체결하자는 거였어요. 미국의 군사기술도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의미였죠. 20년간 협력을 보장하는 장기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자는 거였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제안이었어요. 이 요구사항들을 놓고 긴급 강요회의가 열렸는데 반응이 완전히 갈렸어요.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며 반대했고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받아들일 만하다고 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CIA 국장의 브리핑이었어요.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이는 움직임을 보면 시간이 많지 않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 늦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거든요. 특히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를 설명할 때 모두가 심각해졌어요. 현재 미군 전력으로는 중국 해군을 막기 어렵고 한국 해군과의 합동작전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한국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거였어요. 다만 통화스와프는 400억 달러로 줄이고 방산협력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조건을 달았죠. 그때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존스법 개정안부터 처리했어요. 의회에 긴급 상정해서 3일 만에 통과시켰는데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평소에는 몇 달 걸릴 법안을 72시간 만에 처리한 거거든요. 개정된 존스법의 핵심 내용은 이거였어요.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조선업 협력의 경우 외국 업체의 미국 연안 활동을 허용한다는 예외 조항이었죠. 100년 만에 첫 번째 본격적 개정이었어요. 한국 측에서 미국 해군 군함 건조 참여 비율을 30%에서 5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을 때 솔직히 이 정도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국방부 해군 획득 담당자가 현실적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목표를 한국이 가능하게 해준다며 받아들이자고 했어요. 실제로 연간 2척에서 5척으로 늘리는 건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거든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역사적인 서명식이 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협정서를 보니까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협정서 첫 페이지에 나온 핵심 내용들을 지금도 기억해요. 한미 조선해양산업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이라는 제목 아래 10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25% 관세 즉시 철폐와 3,500억 달러 투자 요구 완전 포기였어요. 두 번째가 한미 통화 스와프 400억 달러 체결이었고, 세 번째가 존스법 예외 적용이었죠. 네 번째부터는 구체적인 협력 내용들이었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연간 20척 생산체제로 확장하고 한국 기술진 2,000명이 상주하면서 미국인 5,000명을 교육한다는 계획이었어요. 다섯 번째가 가장 파격적이었어요. 미 해군 차세대 이지스함 건조에 한국이 50% 참여하고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건 미국 군사기밀까지 공유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여섯 번째는 LNG선 합작 생산이었어요. 미국의 LNG 수출 급증에 대비해서 연간 50척의 LNG 운반선을 공동 건조한다는 계획이었죠. 현재 한국이 93%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미국도 참여하겠다는 거였어요. 일곱 번째부터는 방산협력 내용들이었어요.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기술과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방공 시스템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어요. 협정서에 서명하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진짜 동맹다운 협력이다라고 말했을 때 정말 시대가 바뀐 걸 느꼈어요. 서명식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표들을 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향후 10년간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8만 개, 간접적으로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었어요. 주로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메인주 등 전통적인 조선업 지역에 집중된다고 했죠. 본격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게 한미 조선해양기술협력센터 착공식이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기공식을 하고 6개월 내에 완공한다는 일정이었어요. 마스터스 아카데미도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공개됐어요. 한국의 현대중공업에서 직접 개발한 디지털 조선 교육과정을 그대로 도입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첫 번째 교육생 500명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가장 관심을 끈 건 군함 건조 일정이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제작한 모듈을 필라델피아로 가져와서 이지스함 건조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첫 번째 함정은 2027년에 진수 예정이라고 했죠. 미국 조선업계의 반응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상대로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중국을 못 막으니까 한국과 협력하는 게 낫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죠. 헌팅턴 인갈스의 CEO가 한국과의 합작을 통해 우리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발언했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걸 느꼈어요. 첫 번째 성과 보고서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협정 발표 후 10일 만에 미국 조선업 관련 주식들이 평균 40% 상승했다는 거였어요. 시장에서도 이번 협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였죠. 더 중요한 건 인력 지원이었어요. 한국에서 2,000명의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이 중 1,500명이 조선 기술자이고 500명이 관리자라고 했어요. 이 정도 규모의 기술 인력 지원은 정말 전례가 없었어요. 중국의 반응도 나왔어요.
한미 조선업 협력이 영내 균형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지만 이미 늦었죠. 우리가 원하던 건 바로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연말에 받은 마지막 보고서에는 정말 희망적인 내용들이 많았어요. 2026년부터는 미국 조선업 생산량이 현재의 5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었거든요. 특히 한국 기술진들이 가져올 디지털 조선 시스템이 도입되면 생산 효율성이 300%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 정도면 중국과의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봤죠.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만 봤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처음 재방문했을 때의 그 충격적인 변화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연 1.5척 정비하던 낡은 시설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방식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정말 쉴 새 없이 일하면서도 전혀 지쳐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보여주는 장인 정신과 완벽주의는 30년간 이 일을 해온 저에게도 깊은 인상을 줬어요. 특히 김철수 현장 총괄 엔지니어 가명과 나눈 대화가 기억나요. 미국 동료들이 처음엔 우리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열심히 배우려고 한다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부심을 느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미국인 기술자 존 스미스 가명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어요. 2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한국 분들한테 배운 6개월이 그동안의 25년보다 더 값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교육생 500명이 입소한 마스터스 아카데미 방문은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평균 연령 35세의 미국인 조선 기술자들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시대가 바뀐 걸 느꼈어요. 교육 총책임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웠지만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서 미국 친구들의 열정이 한국 못지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성과 보고서는 정말 놀라웠어요.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생산 효율성이 벌써 200% 향상됐다는 거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과 모듈 건조 방식을 도입한 결과였죠. 더 중요한 건 품질 개선이었어요. 기존에 18개월 걸리던 USNS 함정 정비가 6개월로 단축됐을 뿐만 아니라 정비 품질도 크게 향상됐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제작된 모듈이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을 때의 장면도 잊을 수 없어요. 거대한 선박용 모듈이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온 거였는데 정밀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현장에서 조립 작업을 지켜보니까 한국 기술진들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수십 톤짜리 모듈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은 정말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중국 매체들이 한미 조선업 협력이 과도하다며 비판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우리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거든요. 더 재미있는 건 일본의 반응이었어요. 자신들이 5,500억 달러 투자하고 수익의 90%를 포기한 것과 비교해서 한국이 더 좋은 조건을 받았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일본과 한국의 협상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은 처음부터 미국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는 자세였는데 한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자는 접근이었거든요. 첫 번째 이지스함 모듈 건조가 시작됐을 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국제 협력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 엔지니어들의 태도였어요. 자신들의 기술을 아낌없이 전수해주면서도 우리도 미국의 군사기술을 배우고 싶다며 겸손한 자세를 보이더라고요. 이런 상호 존중의 자세가 진정한 파트너십의 기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간 평가 보고서는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었어요. 미 해군 함정 가동률이 48%에서 65%로 올라갔고 더 중요한 건 미래 전망이었어요. 현재 추세대로 가면 2027년까지 미 해군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독립기념일에 열린 필라델피아 조선소 기념 행사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미국 기술자들이 함께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와서 한 연설이 인상 깊었어요. 과거에는 미국이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다고 하면서 한국을 향한 감사를 표현했거든요. 한국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여해서 과거 한미 간의 오해나 갈등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동맹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런 관용과 포용의 자세에서 한국의 큰 그릇을 느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미 조선업 협력으로 미국에서 직접 창출된 일자리가 벌써 3만 개를 넘었다는 거였어요. 간접 효과까지 포함하면 10만 개에 달한다고 했죠. 더 중요한 건 기술 파급 효과였어요. 한국의 디지털 조선 기술이 다른 제조업 분야로도 확산되면서 미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미국 조선업 생산량이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성과였어요. 특히 LNG선 건조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왔어요. 한국이 독점하고 있던 이 시장에 미국도 참여하게 되면서 전 세계 LNG 운송 시장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합작 LNG선이 진수됐을 때의 감동은 정말 형언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역량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었거든요. 그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국제적 반향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한미 조선업 모델을 자국에도 도입하고 싶다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적극적이었어요. 브렉시트 이후 조선업 부활을 꿈꾸고 있던 영국은 한국의 기술과 미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며 공식 협력을 요청해왔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히 우리의 파트너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리더로 자리 잡았어요. 과거에는 메이드 인 코리어를 저가 제품의 상징으로 봤는데 이제는 최고 품질의 보증서가 된 거죠.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결국 진정한 실력과 정신력을 가진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돈이나 압박으로 굴복시킬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만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였던 거죠. 그걸 깨닫는데 6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20년간 지속될 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새로운 해양 질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불굴의 정신력이 있을 거예요.